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주력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경제 공약들이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우리가 관심이 많은 이 부동산과 그리고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경제 공약들, 이것들이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외대경제학과 최양우 초빙 교수 그리고 최유한 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최브라더스. 최브라더스. 네, 최브라더스. 저희가 오늘 특집으로 좀 두 분을 모셔봤고, 예. 일단 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저는 뭐 지금 지난 6개월 동안에 네. 정책이 완전히 없었지 않습니까? 네네. 컨트롤 타워 부재했는데 뭔가 새롭게 돌아가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면 또 활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특히 뭐 첫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이렇게 보면은 뭔가 파격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신선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아주 점수를 많이 드리고 싶고요. 특히 좋은 게 최초의 네. 대통령 비서실 출신의 대통령이에요. 아, 그렇죠. 네. 뭐 경호실에 있던 분들은 있었지만 네네. 비서실 출신이기 때문에 맥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딱딱 집어나가는 거 보니까 아유 일은 잘하시는구나. 최평님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느낌이 어땠는지. 경제는 진짜 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가 오르고 여러 가지 이렇게 북적북적 하면서 활기를 띠게 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동시에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는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이제 첫 정부이기 때문에 네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미리 준비를 했었는지 하여튼 그 첫 인사부터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두 분 다 굉장히 또 이렇게 밝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죠, 우리가. 아직 그럴 때 아니죠. 아직까지는 네,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최 씨 집안에서 좀 잘못한 그 제가가 왜냐면 열심히 원래 두 도와야죠. 분이 이런 그 뉘앙스가 아니었거든요, 네. 지금까지. 아니, 우리 그 최 씨하고 우리는 네, 다르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 텐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10대 공약을 한번 저희가 준비해 봤거든요. 화면과 함께 제가 간략하게 브리핑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항상 1번으로 나왔던 것이 바로 일자리였어요. 예.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그래서 공공부문의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겠다. 거기에다가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살펴보자면 재벌개혁과 정치권력개혁이라고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안보에 대한 이야기, 청년들의 일자리 이야기 다 나오고 있고, 자, 이어서 6번부터 10번까지 살펴보면 여기에는 이제 일단 복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행복한 대한민국,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안전한 대한민국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10대 공약을 아마 다들 보셨죠? 두 분 다 보셨죠? 선거 기간 내내 봤습니다. 그래서 봤을 거고. 일단 공약에 대한 총평을 좀 먼저 해드리는 게 낫겠죠? 저는 이제 뭐 저거는 선관위에 네네. 낼 때 10대 공약을 내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이제 일단 정비가 된 게 4대 비전, 네네. 12대 약속, 201개 실천 과제 네네. 이것들로 이제 정리가 돼서 공약집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제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이제 국민이 주인이 되고 더불어 성장이 되고 평화와 안전이 있고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 그러는데 지금 조금 이 본말이 좀 바뀐 부분들이 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자 일자리라는 건 항상 일자리가 부족화 되는 건 결과적인 얘기거든요. 지금 저성장이 있고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에서 좀 우리가 낙오되는 듯한 느낌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 끝에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현상적으로 바깥에 보이는 일자리가 없는 건 일자리가 없는 건 결과 아닙니까? 결과죠. 결과에 대한 지금 처방을 하는 것이 사실은 본질적인 것부터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공약의 우선순위라든가 사실 또 인수위라는 게 네. 공약을 구조조정하는 기관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지금 생략된 채로 가는데 다행히 국가기획위원회를 지금 만들어서 한 달간 이제 돌리시겠다는 거예요. 운영을 해서 그 안에서 재원이라든가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만드는 부분들을 갖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이 놓입니다. 예, 수정이 될 거라고 보여요.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파격적인, 최근이 아니죠. 뭐 당선된 지 며칠 안 됐으니까. 아무튼 굉장히 파격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그 SNS 상에서 이코노미 석에 탄
문재인 대통령 뭐 이런 사진들도 올라오고 그렇죠. 예. 커피를 사러 갔던 문재인 대통령 이런 사진도 올라가고 근데 또 눈에 띄었던 사진이 청와대 참모진과 밥을 먹고 산책을 하는 모습이 또 사진에 포착이 되기도 했었는데 셔츠 바람으로 정장 다 입지 않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정책들도 사실 지금까지 있었던 정책들과는 조금 뉘앙스는 다른 것 같아요. 예. 물론 있었던 정책들이긴 하지만 그럼 이런 열린 정책들이 실현 가능할 것인지에 예.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도 열린 마음으로 참 열리고 해서 그럼 배 말씀드릴게요. 때문이실 것 같고요. 네. 그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들과 가장 큰 차이는요. 네. 이전 정부는 어쨌든 대한민국 성장을 이끌어왔던 대기업, 대재벌을 중심으로 했던 성장 기조 전략을 가졌는데 네. 물론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건 아닌데 그 기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네. 그 기조는 기조대로 유지하되 대기업은 대한민국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대로 가되 그동안 소외되었었던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산업이라든지 새로운 부분을 성장 동력으로 같이 가져가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한 달 동안 국가기획위원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균형을 잡고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 방금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일단 이렇게 된 거, 그 선거 공약이 네. 먼저 이렇게 나오게 된 거, 일자리 부분에서 공무원 81만 개가 나오게 된 건 네. 이 선거 기간이 너무 짧았다라는 거, 준비 기간이 너무 네네. 짧았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준비된 대통령을 하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대통령 선거가 있을 거는 네네.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어쨌든 그 와중에서 국민들이 가장 먼저 요구하는 사항이 일자리 문제고 경제 성장 부분에 대해서이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이걸 같이 가져왔다. 그 실효성은요. 지금부터 공약을 구조조정해 가는 과정에서 아마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바뀔 것이다. 틀림없이 바뀝니다. 바뀔 수밖에 없고 네네. 그렇게 된다면은 이후에 한 달 이후에 나오는 본 그 공약상 조정된 요 사항이 실제로 앞으로 5년 동안 네. 진행될 지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제가 두 분에게 공통된 질문을 이제 드릴 건데 뭐냐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게 바로 재벌 개혁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사실 재벌 개혁하자는 이야기는 거의 20년가량 이어져 왔던 이야기일 것 같고 그전에는 워낙 정경유착이었으니까 서로 이제 공생하는 관계였고 예. 이제는 좀 개혁을 해보자라는 것이 20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 정부에서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 같거든요. 교수님 어떠세요? 그럼 뭐 14대 때부터 다 보시면요. 세 가지가 빠지지가 않아요. 일자리 창출, 네. 규제 완화, 네. 재벌 개혁. 그렇죠. 네. 그래서 요번에는 그래도 이제 구체적으로 나갔던 게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배구조 개선을 하는 게 외부에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거 얘기할 때 항상 달걀 얘기를 하는데요. 네. 안에서 달걀 안에서 자기 스스로 깨면 병아리가 되지만 맞아요. 바깥에서 누가 깨면 후라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배 구조 개선은 네. 분명히 기업에게 맡겨줘야 돼요. 네. 맡기는데 그 대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쫓아오지 않을 때 충분한 그런 어떠한 벌칙이라든가 네. 그런 걸 줘야 되죠. 그래서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완화되는 걸 다 해주고 그거에 상응하는 또 지배구조 개선도 우리가 또 뭐 투명하게 이제 네. 나오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것이 사실 맞는 건데 너무나 네. 재벌 개혁을 앞에 내놓으면 4차 산업이라는 게요. 이게 굉장히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렇죠. 승자 독식이에요. 네. 이랬을 때 대기업을 옥죄했을 때 4차 산업혁명이 우리가 더 추동력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러한 걱정들이 지금 네. 서 있는 거죠. 교수님 걱정이 충분히 이렇게 동감을 하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과거에 네. 대기업에 대해서 방금 옥죄인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게 네. 옥죄든 뭐 옆에서 추동을 하든 이렇게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법 개정까지 가서 거기까지 했느냐는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 자체가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네네.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 축소라든지 법인세 최고세율 원상 복귀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마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겉으로 보이기에 재벌 개혁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네. 재벌들 스스로 대기업들 스스로도
이거는 하라는 신호야, 하지 말라는 신호야? 이게 헷갈렸던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선거, 이게 대통령 선거가 벌어지는 자체가 이미 작년에 있었던 정경유착을 통한 분노로 인해서 벌어진 네네. 거기 때문에 이미 시그널은 던졌습니다. 던졌기 때문에 대기업과 정부가 이미 이야기는 돼 있을 거예요. 그 구체적인 거 이번 한 달 내에 나오겠죠. 과거에 사실 보수 정권보다는 예. 그래도 뭐 야당 정권에서 이 정권을 잡았을 때 네. 그 당시가 그래도 뭐 재벌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훨씬 더 강했던 시기였잖아요. 그렇죠. 과거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을까요? 김대중 대통령 당선될 때는 IMF 때문에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네네.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요. 네네. 사실 당선자대에서 인수위 꾸리면서 대통령 역할을 했으니까 네네. 사실 그 이후에 의 문제인데 이후에 안착된다고 하지만은 제대로 안착되지 않고 저는 그리고 또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시절에는 오히려 그 김대중 정부가 가져왔었던 그걸 이어서 하느라고 네네. 오히려 재벌한테 포위됐다. 진보 정권이 집권했다고 해서 재벌을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나중에 딱 보니까 저 청와대 회의에서 삼성경제연구 세리에서 나온 보고서가 올라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네. 그러니까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되어 왔던 것이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미 전체적인 방향은 맞았다. 방향은 맞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현실화시켜서 정책으로 제대로 가져올 것이냐. 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은 이제 달라진 게 뭐냐면요. 자, 경제 민주화가 나올 때는 전 세계가 삼저 현상에다가 높은 성장률을 갖고 그렇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뉴노멀이 생겼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고령화되고 또 이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환 출자를 막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네. 솔직히. 근데 4차 산업을 하려 그러면은 이거는 융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이 뭐 자기하고 종목이 다른 사업들을 계속 갖고 와서 융합을 시켜야 되는데 순환 출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금산분리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우리 K뱅크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지금 문제점으로 네네.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만 강조를 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 전략을 국가기획원에서 이제 짜고 그것에 맞춰서 이 공약들이 우선순위에 갈 수 있도록 아주 이 소위 말하는 현명한 의견들이 나와서 5년간을 짤 수 있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 그 네. 대선 캠프 내에서 네.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문재인 정부 맨 처음 얘기할 때 순환 출자 금지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끝에 가서는 순환 출자에 대해서 딱 덮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예전에 있었던 그런 환경과 지금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선거 기간에 그거를 아젠다로 떠오르면 부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덮은 거죠. 결과가 괜찮을 것 같을 것으로 보이세요? 아니 결과? 뭐 결과를 괜찮게 만들어야죠. 그런데 네. 뭐 저희 같은 사람이나 또 우리 유권자들이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지금 전체 공약을 보시면요 3가지가 없습니다. 1번 통상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거든요. 수출을 네. 먹고 나서 네. 그다음에 성장 전략이 없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 전체적으로 산업을 어떻게 구조 개혁을 할 거냐. 네네. 근본적인 것들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채워지면서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또 거기에 맞춰서 가고 그리고 공약이라는 것은 조금씩 바뀝니다. 바뀌죠. 뭐 브라질 대통령 좌파로 갔다가 우파로 오고 여러 가지 예가 있기 때문에 국익만 보시고 그 상황에 딱 이 적응하는 그런 능력을 네. 가지시고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잘 할 것으로 보시는 거죠. 요즘 SNS에 좀 희망이 보인다는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잘하셔야죠. 지금은 꼭 잘해야 됩니다. 예, 잘해야 되죠. 지금 우리가 6개월만 지금 네네. 지원했는데도 이 지경이 달려갑니다. 근데 여기서 5년을 까먹는다? 그러면 진짜로 그렇죠. 우리나라가 큰일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항상 지금 평균이 네. 2만 불에서 3만 불 가는데 11년에서 14년이 걸립니다. 뭐 일본은 네. 5년 만에 갔지만 지금 그거 우리가 달성하려는 데는 2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고 네. 있습니다. 사실 저도 두 분의 의견에 상당히 공감하는 게 기업 지배구조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발렌베리 가문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5대째 세습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굉장히 영웅시되고 있고 구글에서도 뭐 차등을 이끌고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그 반감을 갖고 있지만 걔네는 그 CEO들이
1대 10의 의결권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럼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숫자로 하나 우리가 비교를 해볼게요. 네,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아니, 네, 말씀하세요. 21조를 써서 지금 81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 그러잖아요. 삼성이 45조를 들여서 자사주를 매입을 한다 그럽니다. 네. 21조 갖고 지금 81만 개를, 17만 개를 만든다 그러는데 45조를 쓰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계산법을 하면. 그렇죠. 네네. 그렇다면 삼성에, 자, 45조로 자사주 매각하지 말고 네. 일자리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바로 부동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일단 정치라는 게 저는 보면 볼수록 너무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서민을 생각하자니 누군가의 재산권을 침해해야 되고 그렇죠. 재산권 침해를 안 하자니 서민들이 힘들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나오고 있는 것들이 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뭐 초과이익 환수제 이런 것들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실현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만약에 실현된다면 부동산 시장이 좀 얼어붙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감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 자체는 기본 방향은 서민 주거 안정 정책입니다. 네네.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방금 말씀하셨던 임대차 계약 그 갱신 청구권이라는 전월세 상한 제도 이 자체가 네. 일단은 일각에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다라고 네. 비판을 하고 있고 그런데 관건은 뭐냐면 이것이 되지 않든 관건은 전셋값이 급등하는 부분 그리고 민간 임대 시장이 위축되는 부분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는 부분이거든요. 서민 보호한다고 시장 전체를 다 죽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저는 생각하는데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던데 이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집주인들의 반발을 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사실상 지금 전체적으로 저성장 기조고 그리고 부동산은 또 가계부채가 거의 뭐 1,300, 1,400조가 된 상황에서 네. 현재 부동산 시장 활성화하는 부분은 굉장히 부담이 된다. 네. 현재 관리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더 관리를 잘할 것이냐에 이게 문제가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공약사항은 뭐 전월세 상한제로 들어왔으니 네. 이거를 전체 구찌가 이렇게 구찌라는 표현이 그랬어요. 구찌가 이렇게 큰 거를 어떻게 그 감당할 것인가의 걱정은 굉장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해왔던 거 아예 없었던 건 아니니까 네. 그거를 이어오되 이것을 시장 충격이 덜 하는 방향으로 가지고 가겠죠. 네. 한 달 동안 어떻게 될 것인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뭐 우리 부동산 전체하는 사람들하고 토론회 가면요. 네네. 뭐 끝에 나가서 뭐 옆에 커피타임 하러 가면은 이런 얘기들 해요. 하늘 아래 새로운 정책은 없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네. 이렇게 남마처럼 얽힌 것을 한 칼에 풀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없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닥쳐 있는 상황은요. 박근혜 전 정권에서 네. 부동산을 갖고 경기 부양을 하는데 그렇죠. 너무나 많은 네. 사용을 했고 네. 14번이라는 그런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서 네네. 일관성을 뭐 완전히 그 상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디 장단을 맞출지 모르는데 지금은 좋아진 게 올해 말 네. 올해 이제 하반기나 2018년도에 공급 물량이 좀 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 부동산 가격이 아주 뭐 보합세로 갈 수 그렇죠. 있는 네네. 그런 기조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이 타이밍인 게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전월세라든가 이 등등 뭐 또 전세 뭐 그다음에 뭐 뉴스테이 뭐 네. 서민 복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기간이 딱 진짜 골든타임이 온 거예요. 이 노무현 정부 때 제가 이제 부동산 정책하고 토론회 하는 데 가서 한번 굉장히 놀란 게 있는데 그때 사고방식이 뭐냐면 서민이 주택 때문에 고생을 한다. 네. 근데 그 이유는 바로 돈 많은 사람들이 몇 채씩 갖고 있기 때문이다. 네. 너무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 네, 네. 이 논리였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로 이제는 그런 논리는 이제는 좀 집에다 놔두시고 네. 진짜 서민이 어떻게 하고 근데 특히 우리 개념이 바뀌었잖아요. 거주에 대한 개념이. 그렇죠. 1인 가족이 바뀌 지금 다 모든 정책이 4인 가족 중심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꼭 집을 소유해야 되느냐, 이용을 해야 되느냐 그런 주택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개념부터 다시 설정하는 골든타임 6개월이
이번 문재인 정부한테는 선물로 왔어요. 문재인 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계속 얘기했던 것이 주택은 네.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라고 네네.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택은 사는 곳으로 인식은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회 인식이 그렇게 돼 있지 않으니까 문제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 부분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는 굉장히 뜨거운 감정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기도 조심스럽고 왜냐하면 한국 사회 전체적인 불평등 지수의 가장 큰 부분이 소득세가 아니에요. 네. 부동산 관련된 그렇죠. 이런 거거든요. 그다음 노령화로 지금 가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노령화. 예, 그 노인층이 집만 달랑 하나 갖고 그렇죠. 계신 분 네.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보유세 올리면은 그렇죠. 큰일 그런데 나죠.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네. 이렇게 조망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어르신들은 집 하나 달랑 있는데 거기다 보유세 올린다고 하면 근데 언론에서는 야 부동산 보유세 1% 올리면 얼마가 세수가 생긴다.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된 문제는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지만 또한 근본적으로 실패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보유세를 보유세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것을 총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근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 아래에 새로운 정책은 없다고 사실 그 보유세라든지 아니면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우리 예전에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 종부세. 종부세도 경험을 했었고 그때도 보면은 1가구 1주택자에게는 특히 뭐 이게 특별한 세금 부담을 주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뭐 그러면 2가구 아니면 3가구 예.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좀 할증을 더 줘서 그렇죠. 세금을 더 많이 걷는 방법도 썼었는데 뭐 그런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9억 원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조중동에서 그냥 때려버리니까 나중에 그 참여정부 때 그 집행하는 사람들은 종부세 포비아였어요. 그냥 어디 가서 이야기해도 그 집 한 채 없는 분이 그럼요. 세금 폭탄이냐라고 얘기하니까 말을 못한 거지.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에 계신 분들이 네. 냉철하게 짚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해요. 이게 이렇게 뭐 어느 날은 비가 오다 어느 날은 날이 개고 이게 네. 날씨가 바뀐 게 아니고요. 기후가 바뀐 거거든요. 네. 1인 가족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이 주택이라는 게 자기 자산의 그렇죠. 90% 100%였어요. 그렇죠. 자산 증식의 방법이고 네. 이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산 증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국민적인 뭐 계몽이랄 것까지는 없지만 네. 이제 보는 시점을 나라 전체에서 방향을 이제는 바꿔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여기 자산 증식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뭐 양극화가 네.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걱정들을 하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뭐냐면 좋습니다. 그런데 가계대출을 총량 규제한다는 이야기도 또 했거든요. 150%로. 네. 사실 이게 저희 하지 말까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래요, 좋아요. 뭐 집이 여러 개가 있고 그래서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이런 건 좋은데 빚을 많이 내지 마라.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빚에 대한 이자를 낼 능력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없는 분들도 있을 건데 이걸 150%로 그냥 딱 규정해버리게 되면은 이건 진짜 큰 문제가 되거든요.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 수 있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DTI에서 DSR로 지금 네네. 옮겨 타는 그 네. 전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원금을 얼마큼 갚아야 되느냐. 근데 그게 어느 부분에서는 주택 정책이 아니에요. 그게 가계 부채죠. 그렇죠. 가계 네. 부채죠. 그러니까 예. 가계 부채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좀 달리해야 될 게 우리가 가면은요 신용대출 안 해줘요. 그 신용대출 받으신 분들은 뭔가 담보가 있어요. 그럼요. 그럼 자산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계 부채가 꼭 나쁘다고 보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전체 큰 조망을 보고 4차 산업이고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거든요. 기후 이제 날씨가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후가 바뀌고 있는 거를 감지를 해서 국가기업위원회에서 큰 그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그림을 그려주고 거기에 기업들이 맞춰주는 거죠. 지금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컨트롤 타워 부재에 지금 네네. 우리가 굉장히 지금 불안해 있는데 네네. 아주 잘하고 계시니까 믿고서 그 대신 그분들은 진짜 우리가 못 봤던 것까지 보는 통찰력을 갖고 우리 네. 국민들이 이끌어 주셔야죠. 그러니까 네. 제가 사실은 원래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이야기를 하려다가 바뀌었으니까 다른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 그러니까
지금은 정부가 이끌어간다고 해서 국민들이 끌려가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네. 정부가 이끌어가는데 안 가 하고 촛불 들었잖아요. 그래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성숙히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예전에는 개발 보통 개발 독재라고 얘기하지만 그 시절에는 정부가 제일 먼저 잘하니까 이렇게 갑시다 하면 다른 사람들이 와 맞다 하고 따라가지만 네.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시민사회라든지 언론이라든지 같이 협치와 소통이라는 것이 뭡니까? 같이 가자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바뀌어가야 된다. 기후 바뀌었다는 거 정부 아무리 떠들어도 시민사회에서 인정해야 같이 갈 수 그렇죠. 있는 부분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된다. 뭐 숫자 하나만 내놔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데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이 벌써 70%를 그렇죠. 갖고 있어요. 네. 도시화를 만들고 이래야 사실 집값도 오르고 이러거든요. 이제 남은 땅이 몇 개 없어요. 이제 이걸로 어떻게 우리가 재산 증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현명한 생각들을 가져야 되죠. 이거 갖고서 계속 뭐해서 증여하고 재산 상속하고 이런 방법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가르쳐 주셔야 돼요. 네. 그 KDI에서 한 연구원분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과거 역사상 주가의 흐름과 부동산 가격의 흐름을 보면 주식 들고 있는 게 훨씬 더 이득이래요. 몇십 배 더 이득이래요. 근데 왜 사람들은 부동산을 이렇게 좋아할까? 라는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공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 곡선이 수직선으로 쓰잖아요. 네. 주택은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고 사실 이 주택이나 부동산으로 돈 버시는 분은 일정 특정 지역에서 버는 거지 네. 전체적으로 평균 내면요 또 네. 별로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평론가님께서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됐으니까 그리고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제 새 정부가 어떤 산업을 육성하게 된다면 증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증시 영향 어떻게 보세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새 정부가 들어서서 증시 랠리가 되는 건지, 네. 아니 증시 랠리가 되는데 거기 새 정부가 얹힌 건지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이게 닭이 먼저 닭이 먼저냐의 얘기인데, 네. 어쨌든 지금 막 보니까 노무라 증권도 그렇고 삼천 시대 얘기가 나옵니다 언제. 네. 그리고 예전 정말 그 직설 분석이 맨 처음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언제 이 박스피를 벗어나냐 이 얘기하고 맞아요, 있었죠. 맞아요. 네. 이 얘기했었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벗어나고 있는 네.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그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그동안 저평가됐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주식 시장이 성장한다는 이것이 경제 심리까지 같이 영향을 네네. 미치기 때문에 저는 이거 굉장히 이 문재인 정부가 맨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행운이다. 만약에 딱 출발했는데 확 꺾어졌다 그러면 이거 어디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굉장한 행운이다. 근데 이것이 교수님도 대답해 주세요. 이게 올라탄 겁니까? 아니면 시작하니까 그 심리가 그렇게 된 겁니까? 시작하니까 올라탄 거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돌이켜보면요. 5년 전에 12월 2일이에요. 제가 같이 그때 그 현장에 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래소 방문해서 삼천 시대를 열겠다 그랬어요. 네. 5년 안에. 5년 안에. 네. 그 공약은 지켜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것들은 말씀대로 이제 심리인데 지금 다른 정권들 때도 보면은 사실 조금씩 오르고 사실 떨어진 예는 사실 김대중 대통령 때 그때 이제 IMF 때문에 떨어진 것 외에는 다들 이제 올라갔어요. 그리고 진보가 잡으면 코스닥이 오르고 보수가 잡으면 코스피가 오르고 등등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기대 심리는 겁니다. 기업의 지배 구조를 개선한다는 얘기들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나가는 방향이고 거기 플러스 주주 환원책을 이제 많이 쓴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20%밖에 안 돼요. 대만 이런 데 50%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노무라나 골드만삭스나 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노무라 이 증권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조금 저는 빨리 올 건가 이런 기대감보다는 생각보다 빨리요. 노무라 증권이 왜 제가 그런 생각하냐면 저기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올해 2.0%를 잡고 있는 증권사예요. 그래요? 우리 좀 다른 데 한국은 2.6까지 지금 잡고 있어요. 최근에 2.4 노무라 증권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거기다가 지금 삼성전자를 330만 원 보고 있어요. 딴 데 300만 원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진짜 맞아지면은 빨리 올 수 있는 그러한 성숙기도 있는데 그럼 과열이거든요. 그걸 또 어떻게 잡아가느냐. 그렇죠.
그 또 한 가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런 얘기겠죠. 불 붙는 증시, 속 타는 개미. 이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4월 한 달간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상위 10개 종목이 모두 다 성과 마이너스를 기록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포스코 한 달 동안 5.81% 하락했어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거 너무 비싸니까 못 사고 네. 나머지들 샀는데 다 떨어졌다. 이거는 증시는 불 붙는데 속은 개미들이 다 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박스피에 지쳐서 떨어지고 개미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주가는 오르고 그럼 그 과실은 누가 가져냐? 외국인이 가져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지금 지금 증시에 관한 공약이 세 가지 아닙니까? 지금 뭐 스튜어트 코드십 네. 강화라든가 집중 소송제 그다음에 대주주의 이제 주식 양도 부분들 하는데 사실 그것들이 다 솔직히 증시에는 호재예요. 호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꾸만 강화해서 기업이 투명하게만 좀 더 네. 만들어 주시고요. 요번에 보니까 대선 주자들이 다 증권거래소에 한 번도 안 가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는 기업들이 모여서 만든 이 자본시장 거래소에 와서 좀 등 한번 두들겨 줬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이 없는 게 참 진짜 생각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가 의문점이 갔었는데 뭐 공약들을 보면은 뭐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번 실제 상장사들이나 아니면 그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기업들을 직접 찾아가 보는지 저희가 네. 앞으로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요.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한국외대 경제학과 최양호 초빙 교수 그리고 최한 평론가와 함께 경제직설 특집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